지금이야 이러하지만 이분이 사실은 1980년대로 시계추를 돌리면은 그야말로 그 시대를 풍미했던 노동운동가거든요. 네. 그렇죠. 이른바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거의 노동계 뭐 전설 정도로 불렸죠.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이른바 이제 공활, 공장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재단 보조로도 일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노조 위원장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른바 그 남영동 대공부실을 끌려가서 고문도 받고 뭐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하고 뭐 그리고 본인만 이렇게 노동운동에 헌신한 게 아니고 부인인 설란영 씨 같은 경우에도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부부가 다 노동운동에 어떻게 보면 투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김 장관만큼이나 그 아내 그 설란영 씨도 좀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한 그 스토리를 보면 그 이제 김문수 김 장관이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제적당하고 네. 한일 도르코에서 이제 노조 활동할 때 만났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설 씨한테 설란영 씨한테 뭐 노동법 이론 학습을 시켜주면서 알게 되고 뭐 이제 7개월 후쯤에 이제 만나고 알게 되고 다방에서 차 한잔 시키면서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와라. 그랬는데 이제 거절했다. 그리고 근데 또 거절하고 나서 40일간 행방불명이 돼서 네. 뭐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뭐 이제 얼굴이 되게 안 됐더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줬다는 그런 야,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러브 스토리까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동운동의 대모 정도 되는 정의당의 심상정 정 대표 같은 경우에도 김문수 장관의 소개로 지금의 부군 남편을 만났다면서요. 그렇죠. 뭐 이제 기본적으로 두 사람 간의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동지적 관계 뭐 이거 아주 유명합니다. 뭐 그 이제 서울대 7년 선후배 사이고, 그러니까 저기 신성진 전 대표가 이제 수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당시 이제 김문수 장관이 이제 그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하면서 네. 그때 이제 그 수배 생활 뒤를 봐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남자 후배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해서 이제 이 심 전 대표 남편을 이승배 씨라고 하는데요. 소개시켜주기도 네.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김 장관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보안사에 끌려가가지고 고문받으면서 뭐 심상정이 있는 데를 대라 했는데도 뭐 되지 않았다는 뭐 그런 아주 유명하죠. 사실상 뭐 당시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지였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두 사람 길이 좀 갈리는 게 이제 김 장관은 그 뒤에 이제 90년대 들어가서 민중당 창당하면서 이제 노동계를 떠났고, 그렇죠. 네. 떠나면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심 전 대표한테 이제 뭐 이 동구권 사회주의 무너졌으니 이제 사회 바꾸려면 정치권을 가야 된다 했더니 뭐 심 전 대표는 아니 동구권 사회주의 무너진 거하고 대한민국 노동자 삶을 개선하는 뭔 관계냐 이래서 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같은 경우에도 그 김문수 장관을 일컬어 내 아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내 아들 이렇게 부르고 이제 김 장관이 변절한 후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차라리 잘 됐다 그러면서 그 나쁜 놈들한테 고개 한번 숙여서라도 우리 그 문수도 국회의원 한번 진짜로? 해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러면서 이제 김문수 장관만큼 아꼈던 게 돌아가신 장기표 선생님인데 우리 기표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애정이 깊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소선 여사 돌아가셨을 때도 이제 김문수 장관이 한나라당 소속에도 이제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김문수가 아까도 짧게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 노동운동판을 떠나서 정당운동에 투신을 하게 되죠. 그때는 언제부터인 겁니까 이게? 그게 이제 뭐 90년대 저 이제 이 본격적인 진보 정당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당시 이제 이재호, 뭐 장기표, 이우재당하고 네. 같이 손을 잡고 제한민주화 세력, 그다음 뭐 노동운동 세력을 합해서 이제 민중당을 창당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제 공장 밀집 지역이었던 서울 구로 지구당 위원장을 맡았죠. 근데 이제 민중당이 92년 총선에서 뭐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고 참패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해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해 이제 대선도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민중 후보 백기환 이렇게 이제 밀었는데 그 당시 백기환 후보도 뭐 1% 저조한 득표를 기록해서 가지고 사실상 이제 낙선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네. 침체기였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 95년도에 그 신한국당에서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영입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런 궤적을 들어보면은 아예 그냥 정당운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뭐 보수나 극우의 길을 걸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보니까요. 네. 그 이제 이분이 정치 시작했을 때 뭐 이제 이 얘기는 뭐 이제 이분이 뭐 전향한 배경 같은 경우야 뭐 소련 망하고 뭐 그런 배경이 이유가 됐고 그래서 그만두실 때 이제 정치권에 뛰어드실 때 혁명의 시대는 갔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셔서 사실상 이분은 제가 봤던 기억도 전혀 보수 꼴통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제
국민의 그러니까 한나라당 전신 정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에서 굉장히 중도 보수고 합리적인 보수 정도로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날 무슨 한나라당이 어려워지거나 신한국당이나 어려워지면 보수 혁신위원장 뭐 그런 비슷한 이름으로 거명이 됐고 실제로 이걸 또 맡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 아니 합리적인 사람이었고요. 정치인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강점이 있는 게 뭐 잡초근성. 그래서 이제 지역관리 표상이라고 하는데 뭐 지역 민원이 있으면 아무튼 여야 가리지 않고 만나면서 부탁을 하고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뭐 어디가 이제 지역구에 민원이 오잖아요. 부탁을 받으면 의원들이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어디 전화했다 이런 그렇죠. 기록을 꼭 남겨요. 네. 근데 이 양반이 꼭 그걸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전화를 했었다는 걸 꼭 남기고. 네, 그래서 그 관리도 잘하지만 자기가 필요하면은 야당 그러니까 당시 반대당 의원도 만나고 부탁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아 이분은 그 내가 지역을 잘 살게 하겠다는 마음 하나 그다음에 보수 꼴통으로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 정도는 하고 그렇게 저기 정치 활동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실제로 그때만 해도 그렇게 뭐 과격한 발언이나 이런 거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제 초선 의원 시절에는 이른바 이제 한나라당 내에서 뭐 이재호 이런 분들하고 같이 비주류였죠. 사실 뭐 아시겠지만 한나라당이라는 정당이 뭐 육법당 이야기를 하지만 뭐 육사 출신의 뭐 법조인 출신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이제 진골 선골을 구성하고 있는 거고 운동권 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지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주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김문수 장관이 비주류인데 약간 이른바 그 정치 중심에 등장한 게 당이 위험해질 때 등장을 하곤 했는데 그게 이제 이 한나라당이 당시 이제 대선 치고 난 뒤에 대선 자금 차떼기 수사 때문에 이제 당이 거의 뭐 해체 지경까지 몰렸을 때 쇄신 목소리가 나오고 그때 이제 비주류 김문수한테 이 공천심사위원장 칼자를 주해줍니다. 아, 큰 자리 맡겼네요. 그때 이제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정치 전면에 등장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죠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수장파들이 이제 이른바 당 중진들 퇴진하라고 압박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김문수 그 장관이 당시에 이제 칼날을 휘둘러 가지고 중진들 많이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데리고 온 사람들이 뭐 지금 들으면 이름 알 수 있는 뭐 박세일, 박형준, 박지원 나름 보수 개혁적인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김 장관의 개혁적인 이미지는 이제 그 정도로 끝이 난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뒤로 어떻게 되냐면 이 재선 넘어가면서 이른바 이 대야 공격수, 저격수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과정에 좀 비합리적인 정치 공세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취재를 했던 기자들 사이에서는 아 이게 좀 점점 관심 밖에서 멀어진 그런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하간 그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같은데 결국은 다시 이제 대선의 문제로 돌아오면 지금은 다시 한번 정점을 향해 치달으려는 발돋움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본인에게 정치적 이력에서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여권에서 불고 있는 김문수 신드름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게 상당히 좀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좀 돌아보시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데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불과 몇 년 전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옛날에 한나라당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새누리당만 돼도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은 이제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본인들 본심하고 얼마나 가릴지 모르지만 이 당이 양심적이라서가 아니라 여기도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도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뭐 탄핵 반대하고 구치소 방문하고 뭐 헌재 재판 참관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이런 모습에서는 이제 김문수 장관을 쳐낼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윤석열이 파면이 되면 그때는 이제 뭐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당명 바꾸고 뭐 중도층 정책 내놓고 이런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때는 아마 마음속으로 이제 김문수 장관을 쳐내고 싶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당신 반 뭐 민심 반 이런 것으로 아는데 지금의 제도도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설계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설계 이렇게 저렇게 바꿔도 지금 보면 지지율이 김문수 장관이 제일 높잖아요. 그리고 당에서는 뭐 이미 태극기가 장악을 했고 그러면 이제 가장 바람직한 이제 시나리오 당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오세훈이나 아니면 뭐 한동훈 비대위원은 싫어하겠지만 비대위원장은 여하튼 이런 사람들이 중도에 좀 소구가 되는 후보들이 지지율이 올라서 이제 얘들을 좀 밀고 들어가서 이제 김문수가 서서히 밀려나는 그런 그림을 원할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이나 오세훈이나 지지율이 이 김문수 장관의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이런 그림을 그리기에는 좀 많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대선 후보 김문수가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네, 저는 불현듯 든 네. 생각이 예.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선이 치러진다고 한다면 누가 되느냐가 자기의 생활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헌재의 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표면적으로 누구를 지지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보시기에 김문수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개적으로 밝히기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음으로 양으로 밝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가 뭐 지금까지 한 행보를 보면 적어도 이제 탄핵 인용이 되더라도 자기를 지켜줄 거다. 뭐 나머지 사람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가짜 윤 대통령도 뭐 보자마자 알겠죠. 아니, 네. 본인도 이제 그쪽 세계에 계시니까 딱 보면 알겠죠. 누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 헌재 재판 나와서 출석해서 발언하시는 거 보니까 눈에 광기가 번뜩번뜩하던데 아 이런 분이 대통령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네. 후보를 일별해 보더라도 김문수 장관만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선의 문제인데 김문수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권 후보로서 가진 가장 큰 약점 우리 이용욱 기자님 어떤 거라고 진단하십니까? 뭐 모두가 알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한 말들 그다음에 뭐 나 도지사입니다. 이거로 한마디로 이제 김문수인데 이렇게 하는 부정적인 인식은 이제 1차원적인 거고 이분들 말하는 거 보면은 도저히 제정신 가진 그러니까 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라면 우리가 저기 아스팔트에 나갈 거 아니면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금 주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도 견뎠는데 이런 사람을 더한 사람을 또 견뎌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의 인품 이런 걸 떠나서 저분의 가진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이 어려운 국제사회를 그 끌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질을 가진 지도자인가 하는 네. 그런 의문들을 많이들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우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비슷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 행정 경험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시지만 지금까지 그 뭐 대표적 업적도 좀 부족하시고 그리고 이용욱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 대표적 업적을 통해서 앞으로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 거냐에 대한 그 뭐 비전이나 뭐 흔히 말하는 전망 같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윤 대통령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뭐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 이끌 건지에 대한 비전을 전망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전망을 보여주기는커녕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되게 좀 눈에 좀 비치지 않아요. 미래가 보인다. 네,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큰 약점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래도 김문수 장관 지지율 한 20%뭐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 그건 김문수 장관 과거의 이력을 모르니까 그 정도 나오는 거다. 그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 없는 거죠. 과연 김문수 장관이 이른바 이제 이 대선에서 그 키를 쥐고 있다는 중도층한테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뭐냐. 현재까지는 뭐 없죠. 그 김문수 후보가 듣자 하니까 약점이 참 이렇게 있는 후보인데 그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본인만의 전략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김문수 장관 주변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말은 이제 이 자기가 그간 문제됐던 발언들에 대한 해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명 됩니까 저게? 모르겠습니다. 뭐 10년 동안 이제 공백기가 있었으니까 네. 그런 해명과 동시에 이제 주변에서 그런 조언을 한대요. 과격한 발언 한가하고 주변에 과격한 인사들하고도 좀 거리를 두라 앞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좀 유념하고 있다고는 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처음에 본인은 이제 약간 긴가민가했는데 이제 점점 권력 의지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이제 뭐 정치판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판벌어졌는데 이거 참가 안 하면 이제 아니, 바보라고 당연히 바보죠, 그러잖아요. 바보. 예. 그래서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인맥이 없다고 했지만 이 지금 김문수 장관이 취하는 전략이 외곽을 도는 전략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지금 의원들 접촉해봤자 괜히 이제 대통령 탄핵하는 입장에서 네. 너 무슨 딴 생각이냐라고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외곽들을 좀 이렇게 쫓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막 그 전 회에서 이제 이용욱 선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본적으로 한나라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뭐 이 찬데 익숙하지 않고 뭐 누구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심하게 이제 김 장관이 지지율이 계속 유지하면 어차피 이제 몰려들 게 뻔하니까 지금 이제 외곽을 다진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구도를 보아하니 한동훈 전 대표하고 붙을 가능성이 높다. 아 오히려 그래서 예. 양자 구도 생각을 하면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이
공격거리들을 좀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거는 아니 덧붙여서 하나 여쭤보면은 저는 가장 김문수 장관하면 생각나는 그림이 정광훈 목사와의 투샷이거든요. 과연 정광훈과의 선거 레이스 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그 뭐 조언한 분들 이야기가 이제 과격한 인사들과 거리를 두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이제 투샷은 찍으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김문수 장관이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할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향후 이제 대선 필요 없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나가겠다라는. 네. 뭐 지금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대선 승리보다는 자기들이 어떻게 살 건지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다음 선거 많이 고민하고 있죠 지금. 그 다음 선거를 되게 고민하고 음. 앞으로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생각하면 투사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혼자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김문수계가 누군지가 약간 불분명해요. 김문수계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인 이용섭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당에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스팔트로 나가신 지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처럼 그 맨날 주판을 튕기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분이 살아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요즘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겠죠. 아, 줄이라도 쓸 걸 그러면서. 근데 그런 의원이 없고요. 이제 다만 제가 이제 언급하고 싶은 분이 언급하고 기를 원하는 그 인물이 네. 있는데 이제 차명진 전 의원입니다. 아,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네. 참 그 막말과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김 장관하고 노동운동 같이 했고요. 보좌관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경기지사 시절 캠프도 이끌었고 나중에 이제 지역구도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만큼 근데 이제 이 김문수의 뇌수가 차명진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브레인이다 쉽게 얘기하면. 네. 그 정도가 아니다. 이제 완전히 그냥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는데 이게 이 사연이 좀 있어요. 이 차명진 의원이 근데 이분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는데 차명진 전 의원이 굉장히 좀 이력이 복잡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김문수 보좌관 하다가 나가서 이회창 대세론 형성되던 시절에 그 보좌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도 중도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중도 개혁에 가까워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손학규 경기지사 시절에 거의 공보관으로 가고 나중에 이제 홍보 특보까지 해요. 근데 이제 이때 이분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좀 이분이 지금과는 달리 좀 의외로 좀 명랑하고 유쾌하고 약간 다혈질적이긴 한데 그래서 네. 기자들 사이에 상당히 인기가 높았어요. 뭐 믿지 그랬군요. 안 네. 믿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쪽으로 특화가 돼 있어서 경기도로 스카우트 비슷하게 가신 건데 가서 이제 튀니까 말실수를 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실수를 하시다가 손지사하고 어떤 그 기자들 모임에 가가지고 이제 손지사를 상대로 약간 말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내용인지도 아는데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그래서 사실상 좀 안 좋게 나오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붕 뜨잖아요. 붕 뜨는데 그래도 이 양반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이 알게 됐던 이제 지역지 기자들하고 인연. 그다음에 경기지사 현안에 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하고도 친하고 원래 친화력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나와서 자기 원래 오야붕인 이제 김문수 의원이 이제 경기지사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선대본부장 선대위에 딱 자리를 잡고 이제 지역 정가에서 김문수 대사령을 만들어요. 네. 근데 사실 그때 경기지사 하려면은 이제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제통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장관급을 인사를 지냈다든가 아니면 뭐 최소한 내가 대선 차기 주자로서 공고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 김문수 의원 그 부천 소사에서 삼선한 거 말고는 사실 좀 경력이 좀 약했어요. 근데 이제 차명진의 도움을 받아 그 지역 정가에서 대세론을 형성하고 이제 경기지사까지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 네. 이러면서 이제 김문수는 차명진 말 들으면 된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뭐 뇌수라는 말은 좀 과장됐을 수 있는데 실제로 좀 의존이 절대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존 절대적인 관계가 둘이 유지가 되고 또 이제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 받아서 의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도 의원 되니까 또 영향력이 더 커지고 그런 관계로 딱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다가 김문수 장관이 이제 그 태극기로 간 것도 차명진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세간에는 그런 시각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 두 사람이 원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당시 그 고용택시 녹취록을 보고 우리 박근혜가 당했다 이러면서 갑자기 확 돌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근데 두 사람이 이거를 똑같이 자기는 이것 때문에 돌았다고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흑화한 배경도 똑같아. 지목한 것도. 그래서 차명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되게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하튼 이 양반이 아스팔트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좀 고생하고 잠시 윤석열 때 이제 좀 윤석열 지지하는가 말는가 여부로 좀 둘이 갈라졌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김 지사는 지지하고 차명진은 아니고 여하튼 지금
차명진의 조언을 받아 아스팔트로 나가서 그렇죠. 네. 나 노동부 장관도 하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내가 꿈에도 못 꿨던 대선 후보 1위야 지금. 그럼 이제 차명진이 얼마나 절대적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차명진을 하면서 이제 차명진 TV 있잖아요 유튜브. 그거 찾아보셨어요? 네, 네. 그거 보면 김문수가 보여요. 이 내용이 있는데 좀 보면 탄핵 무효가 아니라 탄핵 재판 무효. 그러니까 뭐 대학이 주사파 숙주에서 자유민주주의 풀밭으로 변했다. 되게 위트가 있죠. 어쨌든 그다음에 탄핵은 5대3 기각이 예상되고 그래서 모든 화력을 문영배 탄핵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뭐 김문수의 선전포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자도 까요. 국민이 벌어놓은 점수 하루아침에 까먹는 촐싹 오세훈. 근데 사실은 촐싹은 예전에 차명진 전 의원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차명진 의원 그래서 저는 김문수 장관의 앞을 보려면 차명진 네. 전 의원의 유튜브를 봐라. 그러면 거기에 좀 모든 게 달려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아니,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이런 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만약에 김문수 장관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구도가 참 재밌는 게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던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런 경험조차 갖지 못했던 그 고시를 봐서 법조인이 됐던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인 겁니다. 이력만 보면 사실은 기존의 정서로 따져보면 후보가 약간 바뀐 느낌도 약간 들어요. 예. 생각해보면 그렇긴 한데 근데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또 공통되는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그렇게 이제 환경 자체가 쉽지 않았고 네. 뭐 아까 이용욱 기자도 그 이야기했지만 잡초 이야기를 했지만 이재명 뭐 대표가 사실 뭐 흔히 말하는 법조인도 아니고 되게 찢어지게 그렇죠, 가난한 네.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이제 커서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은 닮은 면이 있죠. 그래서 이걸 단순히 뭐 약간 극과 극 체험 뭐 이런 걸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문수 장관을 한마디로 두 분 선배가 정의해 주신다면 어떤 사람인지 이용 선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 힘이 세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김문수의 뇌수는 차명진 전 의원이다. 아니면 네. 차명진을 보면 김문수가 보인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차명진 TV 구독 좀 해야겠네요. 네. 김준우 선배는요. 네. 김문수는 말눈광이다. 맑은 영혼이지만 때로 광기가 엿보인다. 그래서 그쪽 세계에서는 찐광이다.